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속과 증여를 제대로 구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거고요. 또 가치를 보존하는 나의 연금 준비 방법까지 전반적인 보험과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분들을 모셨어요.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말씀드린 보험, 상속 증여, 또 연금 준비 방법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가장 먼저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보험 닥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직접 만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 한상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숫자에 갇힌 연금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설계해드리는 보험 재무 설계 전문가 한상진입니다. 저는 단순히 상품 제한이 아닌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도 고객의 노후 자산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산의 궤도를 수정해드리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10년, 2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진 전문가와 함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궁금해하실지 시청자분들의 저희가 사연을 또 받았어요. 첫 번째 시청자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 남들은 한창 벌 때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또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으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요즘 주변에서 하나둘 퇴직하는 선배들이 보이니까 남일 같지도 않고 노후가 막막해집니다. 은퇴 후에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남부럽지 않게 산다던데 지금 제 형편으로는 그 절반도 준비하기가 버겁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솟는 물가잖아요. 국민연금만 믿어도 되는 건지 20년 뒤에 그 돈이 지금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가치일지도 의문이 듭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자꾸 줄어드는 세상을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 노후가 마치 파도 앞에 서 있는 모래성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제 노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상진 전문가님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후에 이제 4050 세대 분들이 이제 아이도 키우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의 노후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셔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 이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래성을 단단한 요새로 바꾸려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네. 10년이나 15년 뒤에 은퇴 자금인데요. 네. 왼쪽은 현금 10억이고 오른쪽은 6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당연히 10억이지라고 하실 겁니다. 현재 환율로 60만 달러면 8억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60만 달러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의 규모가 아닌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와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는다면 10억 원은 한국 안에서 쓰는 로컬 자산이지만 60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든 통하는 12억 이상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파도에서 무너지지 않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 분배에 있어 달러라는 자산을 분리시킬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환율이 너무 고점이 아닌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요즘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화폐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환율이 높다고 해도 원화보다는 환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환율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10년 전이나 불과 1년 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10년 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1,000원대의 환율이었고 네, 1년 전만 해도 1,35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상 모든 분들은 환율은 너무 고점이다. 이제 곧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떨어졌습니까? 그동안 환율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했었고요. 세계 경제 위기, 전쟁, 그리고 현재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때마다 사실상 환율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환율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러 연금의 핵심은 한 번에 몽땅 사자는 게 아닙니다. 달러는 환율이 높을 때 적게 담고 환율이 낮을 때 많이 담아서 매달 일정액을 모으는 적립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가를 맞추며 시간을 내 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장 비싼 환율은 바로 여러분의 달러를 1달러도 갖지 않고 있을 때 미래에 될 우리의 환율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님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네, 단순히 뭐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금 내가 내리는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 돈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부터 겨울철 난방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류 사태까지 보시면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는 사실상 달러가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받는 연금 액수는 그대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줄어듭니다. 특히 매년 급여 인상을 기대하는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매년 오르는 물가 때문에 매년 힘들다고 말만 하십니다. 연금의 일부를 달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떠한 경제 파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가족의 평온한 일상만큼은 끄떡없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방파제가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가족의 일상과 내 노후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돈의 체력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연금 증서와 내 자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20년 뒤에 또는 30년 뒤에 이 숫자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힘을 발휘하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불안해지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 불안함은 여러분의 잘못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숫자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은퇴 후에 쓰려고 돈을 쟁여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제 위기에도 내가 누려온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의 가치는 노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살아 숨쉬는 노후를 설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궤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저 또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돈의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내 자산의 비중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달러 연금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건, 근데 지금 어쨌든 환율이 높잖아요, 매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은 고환율일 때 달러 연금에다가 내 자산의 비중을 실어 넣는 게 괜찮을까요?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많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의 고민은 지금 시점이 시작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또는 내가 나중에 지금보다 환율이 떨어졌을 떨어지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달러 연금은 한 번에 크게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동안 나누어 담는 시간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높을 때는 좀 적게 담고 환율이 낮을 때는 좀 많이 담으면서 결국엔 평균 단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율의 하락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 주머니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원화로만 채워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실제로는 1달러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내 미래의 환율 전망은 굉장히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달러는 투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맞추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상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게 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신데 환율이 낮을 때 많이 담고 올라가면은 적게 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 흔한 말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네,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길게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뭐 20년이 지났다. 네. 근데 지금보다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네, 때는 맞습니다. 그런 변동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환율을 맞춰야 하는 퀴즈로 생각을 하세요. 네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모든 식재료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물건들을 살 때 사용하는 화폐는 달러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은 고물가, 핵심의 원인도 결국 달러의 가치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환율이 오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연금이 폭등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후 자산은 굉장한 수익을 낼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물가 안정에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즉 내가 가진 원화 연금의 가치가 제값을 한다는 의미죠. 근데 가장 무서운 상황은요. 네. 환율만 오르고가 아니라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치솟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머니에 원화가 있는 상황이 결코 여러분의 노후에 있는 연금이 모래성으로 한 번에 흩어질 수 확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네요. 달러의 연금은 환율을 맞춰서 돈을 버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노후의 최소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글로벌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를 고객분들에게 자산 궤도를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만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에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 와도 좀 대비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이해를 하시거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다 그러면 나도 달러 자산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화로만 된 이런 자산이나 연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늦은 건 아닌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연금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네.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지금 당장 달러로 바꾸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절대 기준의 연금을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부어 놓으신 거고 원화의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수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말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자산 궤도를 수정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에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만 달러라는 안전핀을 꽂아두시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원화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물가가 폭등했을 때는 달러 연금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균형에 맞춰서 가져가시는 것이
내 노후를 가장 똑똑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상진 전문가와 함께 이 달러 자산을 좀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원화 연금으로 모아놨던 자산으로 생활을 하고 만약에 뭔가 위험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물창고에 넣어뒀던 것처럼 달러 자산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후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 한상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달러 자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닥터는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금융 무지개 세무법인의 유용선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을 이용한 상속 증여 및 법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계사 유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영선 회계사님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이 고민하고 계신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40대 남성입니다. 첫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고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통해서 10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도 첫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됐고 이제 함께 4명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분이 재혼의 조건으로 제 건물을 증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전 남편이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결혼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대의 건물을 증여하는 게 맞는 결정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아이들 간의 상속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뭐 개인사부터 경제적인 상황, 앞으로에 대한 미래까지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유영선 회계사님과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함께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보셨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상속 문제, 건물과 관련돼서 또 법적인 문제, 상속 문제까지, 건물 증여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회계사님이 들어보셨을 때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먼저 민법에 나오는 상속의 우선순위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네. 상속은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네. 즉 자녀나 손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직계 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이제 조부모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3순위로는 형제 자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순위로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사촌까지 아무도 없다. 간혹 혈을 단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5순위로 국가 기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잠깐 보지만 참 중요한 분, 배우자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배우자분은 1, 2순위와 동순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들과 배우자는 동순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네.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 관계열 쪽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요런.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 제 기준으로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형제 자매로는 누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1순위인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만약 당연히 근데 1순위는 아들이지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동순위인 배우자와 아들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제 3순위인 형제인 누나에게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배우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순위로 가는 경우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럴 경우는 3순위인 누나한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상속의 순위, 민법상 법에 나와 있는 민법상의 상속 우선 순위는 이렇게 정리를 회계사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도 요 이제 이 건강 365 방송을 하면서 다른 뭐 전문가들도 막 얘기해 주신 게 종신보험을 가지고 상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도 방법들을 들어봤거든요. 네. 보험으로는 뭐 따로 뭐 상속이나 이런 관련된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잠깐 보시면은 네. 수익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질병 상해 수익자 또는 뭐 사망 시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대다수 혹시 시청자분들 보험 증권을 보시면 질병 상해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망 시 수익자는 대다수가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법적 상속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법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제가 잠깐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만 사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니 이 어머니는 아들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당연히 뭐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을 해놨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과 동시에 바로 자녀가 생기게 되었지요. 네. 이 어머니는 기쁘게 이렇게 개운 네 식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죠? 아들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 어머니는 슬픈 마음에 장례를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3억 원에 대한 종신보험을 이제 수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보험금은 지급을 하는데 보험금을 본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 어머니 너무 당황하셨지요. 아니 내가 계약자고 내가 돈도 다 납부했는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보험사 말이 이렇습니다. 이 보험을 계약할 때는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 즉 어머니가 되었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계약할 때와 보험금 수령할 때 법적 상속이 다르다 보니 지금은 며느리가 법적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망했을 때 당연히 사망의 1순위인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에게 갑니다. 네. 하지만 아들이 미성년자고 아들과 어머니가 동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며느리가 보험금을 수령받고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계약할 때 어머니가 수익자를 어머니 본인으로 지정하셨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상속이라는 게 이 경우의 수와 케이스 또 결혼을 했느냐 마느냐 자녀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다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상속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상속은 네. 천부인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무슨 말인가 하니 핏줄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뭐 잠시 뒤 결혼이 이제 시작되니 하객분들 중에서 뭐 가족 또는 친인척분들은
뭐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친인척은 친척과 인척의 줄임말이 되거든요. 네. 친척은 우리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고 그렇죠. 인척은 법률입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척은 상속권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조금 잘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모, 뭐 삼촌, 고모는 당연히 친척이지만 그렇죠. 뭐 고모 부, 이모 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척이라고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친인척이라는 게 예.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그냥 무심히 쓰는 말이지만 요 상속의 개념으로 봤을 땐 완전 다른 게 그렇네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네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또 이 상속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분에게 아까 상황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시청자분께는 그럼 어떤 해결책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네. 예, 그림 보시다시피 저 남자분과 여자분 저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사연에 보셨듯이 남자분은 전처와 사이에서 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여성분도 전 남편과 사이에서 이제 자녀 딸이 있는 딸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아들과 아빠, 엄마와 딸은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혼을 해도 다 같이 가족이라 생각되지만 거기 있는 딸과 아빠는 핏줄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들과 엄마도 핏줄이 섞이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인척으로 보게 됩니다. 인척이군요. 원래 배우자는 핏줄이 섞이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핏줄에 의한 그게 상속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이 이제 100억 상당의 건물을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은 재산 상태는 저렇게 변경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속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남성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네. 남성분이 사망한 경우는 재산이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이미 100억을 증여했으니까 그럼 상속이 일어날 게 없는 거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월이 흘러 배우자분, 여성분이 사망했을 경우는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녀가 둘이니 50억 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 이런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했다시피 아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100억은 딸에게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이미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0억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비율대로 자녀 40억, 배우자 60억 이렇게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남편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60억은 아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이런 상황들,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상속의 케이스를 봤는데 또 예. 이게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좀 알아야 또 요것도 대비를 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점도 있고 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부에 이전이 된다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 되겠죠. 증여나 상속은 무상으로 부에 이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차이점은 상속은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고 증여는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존에 의한 것과 사망 시에 의한 것을 가장 큰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재산 이전 방식도 상속은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되지만 증여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뭐 상속세, 증여세 발생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상속과 증여 재산 이전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말씀해 주신 케이스가 하나 이 구체적인 예를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이것도 실제 제 의뢰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네. 아버님이 1,0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는 안 계시고 자녀 형제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자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금이 한 4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 명이니 각각 200억씩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됐는데 그러니 이제 돌아가시고 400억을 세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내놓았고 1,000억이라는 건물이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 건물 이거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이게 뭐 10억 아파트도 아니고 1,000억 정도 물건이 나왔을 때는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들들은 국가에 즉 과세관청인 국세청에다가 우리는 현금이 없으니 이거 현물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제 국세청에서는 경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유찰이 된 다음에 700억에 이제 팔리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과연 아버님은 1,000억에 건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700억에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세금은 1,000억에 대한 세금을 낼까요? 700억에 대한 세금을 낼까요? 그러게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1,000억에 대한 걸 내야 되나요? 사람들은 1,000억, 700억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말 잘 맞추신 게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입니다. 이 건물을 주실 때 아버님은 1,000억에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1,000억에 대한 세금 400억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700억에 판매해서 700억을 받았고 세금 400억을 떼니 300억이 남네요. 그래서 각각 아들들에게 100억씩 주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실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한 200억 정도 받겠다 생각했는데 절반 100억밖에 안 나오니. 그렇죠. 많이 줄었네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100억 받던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이제 본인 입장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놀랍게도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기각이라는 게 그냥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나 절차나 문제가 없었고 이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아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기각 처리되어 끝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100억이라도 그 다음번부터는 지키고자 문제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400억을 미리 준비했다면 이 건물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400억을 납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자산가분들은 이런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회계사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험 계약자분들의 케이스에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네네. 그림을 표를 볼까요? 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예금주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계약자가 만약에 저 본인이고 피보험자도 저고 수익자도 저, 예금주도 전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돈을 납부하고 제 사망보험금은 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돈을 내고 만기에 제가 연금을 받는다? 이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처럼 수익자만 자녀로 간다. 제가 다 했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사망하면은 아들한테 보험금이 가니 당연히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금을 받아도 돈은 제가 납부했지만 제 자녀가 연금을 받으니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한 4번처럼 네네. 제일 좋은 거는 제 아들이 계약자가 되고 제가 피해보험자가 되고 그리고 납부도 아들이 했을 경우에는 수익자 아들인 경우는 이럴 땐 세금이 없는 거죠. 어떤 이유냐면은 과세관청에서는 누가 돈을 납부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돈을 납부하고 아들이 수령을 한다. 그러면 무상 이전으로 봐서 세금을 내는데 아들이 계약자가 되고 당연히 수익자가 되면서 돈도 납부했으면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돈을 받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나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계약할 때 별거 아닌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세금이 왔다 갔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누가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납부하고 했는지. 그리고 돈을 누가 수령했냐. 그래서 돈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한 경우는 세금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뭐 케이스는 이 5가지 외에도 너무 많으니 나중에 다음에 또 방송 나올 때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 증여의 방법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리 아마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아까 그 1,000억의 건물 가지신 분의 케이스도 많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험닥터 T금융 무지개 세무법인의 유영선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할지 화면으로 바로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라임 에셋의 박민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안전을 점검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박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 또 역시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힘든 시기에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열심히 납부를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경제력이 떨어질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자라는 마인드였는데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악물고 납부를 했는데 갱신됐다면서 보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작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시던 직장도 희망퇴직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쉬고 계세요. 불행 중 다행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암보험 덕분에 보험회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큰일입니다. 벌써 여윳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데 보험회사는 진단받았을 때만 딱 한 번 보험금이 나오고 별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맞는 보험일까요? 자, 보험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또 고민을 주셨어요.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청자분과 사연을 함께 좀 들어봤는데 보험을 준비했다고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제 약간 현타가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네.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하지만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이 현재 유지하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인가요?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고객님이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형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 눈앞에 작은 지출을 아끼려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혹시 집을 구하실 때 월세와 전세 혹은 매매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대다수는 내 집을 소유하길 원하죠. 왜일까요?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비갱신형은 내 집 마련이고 갱신형은 평생 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 10명 중 7, 8명은 본인의 보험이 평생 월세를 내야 하는 갱신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당장 월세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내고 계신 그 저렴해 보이는 보험료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치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은퇴 후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갱신형은 보장기간 내내 돈을 내야 합니다.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70세 넘어서도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수입은 끊겼는데 보험료가 2배, 3배 뛰어 있다면 그건 보험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3년, 5년마다 나이가 들고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무섭게 오릅니다. 정작 수입이 끊기는 노년기에 보험료가 가장 비싸진다는 건 정말 큰 비극이죠. 그때 가서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은 다 날아가고 아플 때 보장은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비갱신형은 딱 정해진 기간 10년 혹은 20년만 납부하면 보장이 평생 가지만 갱신형은 보장을 받는 내내, 즉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 거절의 위험입니다.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일부 담보 가입 거절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죠. 갱신 시점에 몸이 안 좋아지면 보험사가 이 부분은 위험하니 빼고 갱신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갱신형은 조금 단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갱신형이랑 비갱신형, 어쨌든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이 아무래도 보험료 가격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갱신형, 비갱신형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 네. 30세 가입자 기준입니다. 비갱신형은 처음에 2만 원대를 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납입이 끝나고 0원이 됩니다. 총 납부하는 돈은 약 560만 원 정도죠. 반면 갱신형은 어떤가요? 처음엔 몇천 원으로 시작해서 60세, 80세가 되면 한 달에 6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총액을 따져보니 약 1,480만 원입니다. 비갱신형보다 무려 3배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많은 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갱신형의 배신입니다. 지금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는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에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갱신형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므로 우리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네. 장점은 명확합니다. 지출의 확정. 가장 큰 장점은 완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가 평생 렌트카만 이용한다면 매월 렌트비는 납부하되 추후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할부로 차를 사면 마지막 회차를 납부했을 때 내 차가 되듯 보험도 20년 딱 내고 나면 그 이후 80세, 100세까지는 돈 한 푼 안 내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만기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재무 계획을 세울 때 변수가 사라지는 거죠.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 딱 정해진 기간만 내면 은퇴 후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오직 보장만 받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위험 대비의 효율성. 암보험처럼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품은 위험률이 낮을 때 미리 비갱신형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딱 납입 한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내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또 보장은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면 내가 갱신형이 비갱신형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다워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돈 걱정 없이 나를 지켜줘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가장 아플 때 보험료가 감당 안 돼서 해지해야 한다면 그건 보험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갱신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들고 계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폭탄의 타이머를 멈추고 비갱신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저렴하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0만 원 넘는 손해를 막고 평생 안심할 수 있는 보장자산을 만드는 법, 제가 지금 바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암보험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암진단비 5천만 원 받았으니 이제 병원비 걱정은 끝이다. 과연 그럴까요? 사연자분이 고민하시는, 시청자 아까 분 사연 주신 분도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면 진단비만 받고는 이게 도저히 치료비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네. 진단비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암과 싸우기 시작하면 진단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매년 들어가는 치료비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진단비를 넘어 치료비 담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암 진단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진단비는 암 확정 판정을 받으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큰 돈이죠. 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지급되고 나면 그 담보는 사라집니다. 암은 재발할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으며 치료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암 때 진단비를 다 써버렸는데 2년 뒤에 재발한다면, 암이 전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반면 최근 주목받는 암 치료비 담보는 다릅니다. 특약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적게는 10년부터 길게는 평생 동안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기도 합니다. 일회성으로 받고 끝나는 보험금, 매년 리필되는 보험금, 어떤 게 더 든든할지는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비 보험을 치료비 담보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치료비 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암 걸려도 병원비 얼마 안 나오잖아. 맞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덕분이죠. 네. 하지만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암 환자로 등록되면 병원비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네네. 내가 내는 돈은 단 5%뿐이죠.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인데요. 국가가 95%를 내주는 건 급여 항목에 한해서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고가의 항암제 같은 비급여 치료는 고스란히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산정특례라는 우산이 비급여라는 폭우는 막아주지 못하는 셈이죠.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을 정복하는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 들어보셨죠? 네. 이런 기술들은 암세포만 정확히 타격하고 부작용도 적지만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한 번 치료에 수천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이런 게 바로 비급여의 실체입니다. 95% 지원해주는 산정특례만 믿고 있다가는 정작 가장 효과적인 최신 치료를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치료비 담보가 필수적인 겁니다. 국가가 메워주지 못하는 그 마지막 5%와 거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험이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어쨌든 뭐 산정 특례 제도가 있지만 그 이외로 추가적으로 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이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비 특약이나 담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네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산정특례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암은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뇌와 심장은 단 30일입니다. 수술하고 한 달만 지나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재활과 관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30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뇌심혈관 역시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담보 구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암보험.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계속 받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일회성 진단비로 불안한 레이스를 하지 마시고 치료비 담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임 에셋 박민영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보험 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라임 에셋 박민영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